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거기 그냥 묻혀버렸어요. 어떻게. 예. 국민들의 관심사도 지금 검찰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법원은 저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각이 있어서 저도 참 이게 안타까워요. 글쎄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 그 검찰개혁 못지않게 법원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국가형벌권이나 또는 국민의 생명, 뭐 재산의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법원밖에 없거든요. 그 법원의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이 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죠.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갖고 한 10년 가까이 끈 KTX 여승무원들 해고가 고법까지는 해고가 부당하다 그랬잖아요. 네. 대법 갖고 해고가 정당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측편을 들어주면서 이분들이 10년 동안 기다리던 이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판결을 하고 네. 하게 되면 이런 피해가 오는 거죠. 쌍차 해고된 분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우리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이 열받아 하는 게 원세훈 국정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1심에서 국정원법은 위반. 그러니까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 근데 2심에서 국정원법, 선거법 둘 다 유죄. 대법에서 이상한 논리를 갖고 증거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선거법 다시 들여다봐라. 파기환송시킨 지 2년 반. 아직도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1심에서 선거법 무죄 판결한 사람 승승장구하면서 검사장까지 승진을 했고. 지금 검사장이 아니라 이제 고등부장이 됐죠. 고등부장 됐죠. 그다음에 2심에서 둘 다 유죄한 사람은 저 외곽으로 돌고 있고. 그건 정청래 친구라 어쩔 수 없고. 범고다에서 에이 이거. 아니 그래서 이 진짜 근데 이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막상 자기 일로 아닌 거로 느끼는 게 많은 게 내가 뭐 법정에 갈 일이 있나? 네. 근데 살다 보면 누군가는 법정에 가족들 중에 적어도 한 분이나 사돈의 팔촌이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전문가 아니야. 재판받는. 판사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느껴져. 아주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막상 판사들 들여다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좀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검찰이 잘못하는 거는 법원이 제대로 손을 쓰면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검찰이 잘못하는 그렇죠. 거. 예. 네. 마지막 판결을 예.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상하게 해버리면 이건 회복이 안 돼. 그게 정말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맞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엄청나게 없죠. 걸리죠. 1심에서 잘못되면 그 2심까지 바로 잡는데 또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고 대법원에서 설사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내려온다 한들 또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의 고통이라는 것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법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찰의 잘잘못을 법원이 잘 가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납득을 못해요. 그렇죠. 말이 되냐 그게. 그다음에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왜 그러냐. 검찰이 수사 잘못한 거는 법원이 바로잡는 것이지. 그렇죠. 법원이 제 역할만 하면은 검찰개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시 기능을 맞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이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안에 들어서 판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법원장이나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믿어요. 일단은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기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네. 왜 판사들은 일단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봐야 별 영향가 있는 얘기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판사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자기가 먼저 언론을 접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을 부풀리기도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법원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기관들을 알게 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법원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언론에서도 소외된 면이 있고 그죠?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라는 것이 조금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데 사실 국민 진짜 법조에 출입하기 전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판사님들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판결이 대표적으로 국민을 보고 판결하지 않고 권력을 보고 판결한 거 아니에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건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네. 정말 옛날 뭐 군부 독재 시절의 얘기일 것이고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근데 분위기상 또는 또 임명권을 또는 뭐 승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평소에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 뭐 그 사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술자리에서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난센스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던 사례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한겨레 21에서 올해의 판결이라는 거 주관에서 심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제가 참여하던 해에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이 있었던 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한 판결들을 뽑은 다음에 그 해에 왕중왕 판결을 뽑는데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왕중왕으로 뽑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원래 무죄인데 무죄를 무죄라고 한 게 뭘 그렇게 잘한 거냐. 아닌 거를 아리까리한 거를 예를 들어 법리를 뭐 확실하게 밝혔다거나 뭐 판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그 해안을 발휘해가지고 숨겨져 있던 사실을 발견해냈다거나 아니 그랬을 때 하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무리한 기소고 무죄하는 게 당연한데 그랬더니 그때 심사위원장 맡으신 변호사님이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이거든요. 대형 로펌의 대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참 법관 생활을 30년 넘게 해봤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판사가 그런 재판을 한다는 게 그것도 형사 단독 판사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왕중왕을 줘도 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선배 판사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아니 그 분위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방금 얘기한 그 분위기.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하라고 헌법에 해놨잖아요. 그 멀쩡한 무죄는 무죄라고 하는 게 판사의 당연한 사명인데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왕중왕이 돼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걸로 30년 경력의 판사가 얘기할 때 전 진짜 절망했어요, 정말. 저도 그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단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해?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판사들 사이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9명인지 10명인지 내기를 했는데 7명, 8명 정도가 기각이다. 근데 저는 발부하시는 분의 성향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발부 쪽으로 배팅을 했죠. 그 이겨서 좋았어요. 진짜 슬픈 일이다. 아무튼 제가 술 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 하에서 단독 소장 판사가 무죄를 한다라는 것은 최 변호사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영장 그렇죠.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그 구성이 완벽하진 않지만 한 60, 70% 능선 넘어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그게 이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관 개인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큰 고민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것은 미네르바는 꽤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것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사법 행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대법원장 이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용기를 갖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판사조차도 무죄인 것을 무죄로 얘기할 수 있는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사법행정의 기본적인 사명이죠.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온 다음에 법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기 싫어요? 아니요. 제가 좀 문을 뛸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그 친한 후배 검사가 와이프가 판사예요. 친구가 이러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와서 제일 잘못하신 게 판사 인사를 검사처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법조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다음 갈 자리를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충성을 유도하고 자리를 던져주면서 그걸 유도하는 방식이잖아요. 법원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는 거를 자부심으로 여겨갖고 다음에 자기가 어디 갈 건지를 대충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흐트려버린다. 그래가지고 소위 한 사람의 지휘권을 주목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문화를 점점 만들어갔다. 그게 그러니까 터진 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기보다 더 직급이 낮은 검찰총장이 꿈이었었네. 그건 좀 그렇고. 아, 그러니까 검찰총장처럼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처럼 검사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말을 듣게 만들게 하고 싶었지. 아, 수시로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며 왜 우리는 다 각자 이 콩가루 집안이고 검찰처럼 일치단결돼갖고 법원과 예를 들어 검찰이 무슨 이해갖고 충돌할 때 쟤들 저렇게 똘똘 뭉쳐서 덤비는 거 봐라. 아, 그게 조폭이지 무슨 그게. 그런 겁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민사수석, 파산수석부장을 뽑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서열대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뭐 나이 순서든 뭐 아무튼 뭐 인관 순서든 순서가 이제 판사들 사이에선 있고 그것이 이제 다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근데 법원장을 나갈 때는 순서대로 나갔죠. 네. 그리고 좀 법원장 임지도 좀 제주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은 좀 서울에서 네. 멀고 다니기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예측 운영이 가능한 인사가 됐는데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예. 이제 의외로 망회의 임지에 좋은 임지에 간 사람들은 감복하는 거죠. 야, 나를 이렇게 챙겨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조금 배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멀리 보내보내고 뭐 이런 인사들. 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사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인사 처리되면 검찰만큼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도 이분들이 어디에 갈 거라는 걸 이제 판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게 잘 안 맞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외부 평가이긴 하지만 정말 최악의 법관으로 뽑혔던 분들이 정말 잘 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법관들 입장에서 고등부장 특히 승진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판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법원장에. 네. 그다음 대법관에.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인사거든요. 예. 내가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언제 승진하느냐 이건데 사실은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님 시절에 그런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그 룰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폐지라는 그렇죠. 거였는데 예. 그게 이제 지금 막 흔들려 버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뭐 그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셈이죠. 그래서 그 저희 기수부터 이제 그 고등법원 판사라고 해서 법원 내에서는 뭐 10조 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규칙 뭐 10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조 판사를 이제 임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떨어뜨렸어요. 고등부장 인사를 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사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등법원에 있었던 그 판사들 중에서도 선발을 한 사람과 선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도는 무너지는 거죠. 원래 고등부장을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지금은 그게 거의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지금 법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그거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얘기. 조금 인사 제가 좀 풀자면 판사가 원래 판사로 처음 임관하면요. 지방법원 판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지방법원 배석 판사를 하죠. 그러다가 경력이 좀 쌓이면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하고 지방법원 부장 판사들의 경력이 쌓인 사람 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승진 개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배석 판사라고 하는 거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기 전에 가는 자리잖아요. 젊은 판사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인사의 이원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의 판사들한테 그러니까 경력이 된 판사들한테 고등법원의 전담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고등법원 판사들은 계속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계속 하고 거기에 지원하지 않은 판사들은 지방법원에서 있으면서 지방법원의 재판장이 되고 또 법원장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으로 올라오는 건 승진 개념이 아니라 역할 분담 개념으로. 그렇죠. 아하. 1심 판사, 2심 판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역할 분담 딱 한 가면은 거예요. 그럼 1심 판사는 계속 1심 판사를 하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법원장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가는 길이 예를 들어갖고
저기 창원까지 가는데 호남선을 거쳐갖고 창원으로 오는 길이 있고 경부선을 거쳐 창원으로 오는 길이 있고 길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목표는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 호남선으로 가던 사람이 경부선으로 옮겨 타는 것을 승진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역할 분담이라고 본다. 예, 예. 아,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잘 뺄까. 잘하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탁월하시네요. 아니, 서영지 변호사는 왜 웃으세요? 아니, 예. 예.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공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올라왔을 때 고등부장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조 판사님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실제로 지난해랑 올해랑 진짜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주변 법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이거를 이렇게 딱 없다고. 나누면 승진이 아니네, 진짜. 지방법원 부장, 고등법원 부장, 뭐 이런 걸 승진 개념으로 해놓는 순간 이게 무너진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제도 하에서도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옮겨가는 게 한 번은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뭐 본인이 희망하면. 일종의 선발인데 그 본인이 희망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아니 나는 1심 재판 하겠다. 서울중앙 1심 재판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 1심 재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남아요. 네.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 가가지고 2심 재판하겠다. 2심 재판하면서 뭐 배석 판사로서 2심 재판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뭐 움직이는 것이고. 예. 그랬을 때 이 양쪽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구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승진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 대우 아닌데 똑같이 이번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들어오면서 이게 대체로 승진 개념으로 확 가버린 거죠. 그렇죠. 슬그머니 없앴잖아요. 슬그머니 안 그런 척 하면서 없애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판사들이 그 법원장이나 자기 위에 있는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무 평정을 강화한다거나, 예. 그 다음에 재판의 실적을 통계를 내가지고 계속 알려준다거나,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준 게 이제 우리 성적순으로 매겨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사 평정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 잘 보여라 윗사람한테. 판사 판결을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네. 윗사람 인사 고가 점수에 더 신경 써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서기호 판사 같은 사람이 이제 재임용 탈락시키면서 아, 판사도 잘릴 수 있네. 너 이게 실제로 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도 단독 판사들한테 굉장히 컸죠. 가령 8년차, 9년차 이제 새로 재임용을 받아야 될 10년이 다 돼가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탈락하게 되어 있다.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 사건이 2012년 사건이거든요. 서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실제로 탈락하는 자기는 왜 탈락하는지도 모르고 탈락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탈락 안 하려면 내 눈치 잘 봐야 돼. 이제는 성과주의, 능력 인정받아야 돼. 눈치 봐야 돼. 그게 상당히 여파가 컸어. 그 분위기를 이제 쫙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2판이 판사 사건이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를 하시면은 얼마나 이제 판사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뭐랄까 쌓였던 게 그대로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 법원에서 100명의 그 대표 판사를 뽑아갖고 회의를 하는데 98명이 먼저 왔고 2명이 좀 늦어갖고 늦지막혀갖고 100명이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은 사람 2명 이름 얘기할까요? 조사하셨군요. 아니 그래서 이 판사건도 그 신문에 나온 것만 봐갖고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것도 좀 풀어주셔야 돼. 전국 법관회의가 있게 된 그 이유, 배경. 일단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희귀한 일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 법관회의가 늘 있는 줄 알거든요. 전국 법관회의는 그전에는 이런 식의 법관회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번 최초잖아요. 2003년도에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때도 법관회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랬었나? 그때 판사들 전국 간담회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었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200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소집 주체가 달랐어요. 그렇죠. 행정처장께서 소집을 했던 것이고 신영철 대법관 때는 대법원장께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식사까지 같이 하시면서 이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요번에는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회의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유사일에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이죠. 그리고 2009년도는
법원별로 법관회의가 열린데 법원 내에서 법관회의가 열린 데만 대표자를 파견했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할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체 100명을 딱 할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엔 그 판사들이 모여서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이거 하자고 요청을 해서 그 뭐 억지로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2009년하고 비교도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고등부장까지 다 이렇게 참여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딱 비례수에 맞춰가지고 비례대표 선출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방법원 몇 명, 선출한 고등부장 몇 명. 거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배석 판사 그룹, 뭐 단독 판사 그룹, 뭐 기수별 안배까지 예. 해가지고 선출을 한 거니까 명실상부한 대표자 그룹에서 어마어마한 최초의 일이 회의가 열린 이루어진 거예요. 것이죠. 해방 이후 최초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볼 때 그 사태의 핵심을 이렇게 보자면 판사들의 어떤 의구심이나 자존심에 불을 지르게 된 게 예. 이탄희 판사의 이례적인 인사가 있고 나서 법원 행정처에 대한 조사, 예. 그다음에 그 인사 파동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것이 또 진상위원회가 어쨌든 열렸잖아요. 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판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핵심이 누구나 다 법관들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과연 진짜로 존재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명해서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컴퓨터를 열어보면 안 된다. 예. 줄 수 없다. 개인정보 때문에. 예. 이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그냥 술구머니 넘어가 버렸고 그렇다 보니 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된 거냐. 그리고 법관들이 그걸 모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이미 법원 내부에서는 그때 그 깡통 컴퓨터를 받은 판사가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구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거든. 그 이상한 컴퓨터가 하나 있다라는 예.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니 또 그 내부에서 법관들이 건전한 제안을 했다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피해 없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체 다 무시당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그걸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법원이 자정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예.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될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이판희 판사가 깡통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컴퓨터가 바로 지정하는 그 깡통 컴퓨터 그건데 네. 이게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뭐 그건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탄희 판사는. 야, 이탄희 판사는 너 인사모 아니야? 저 인사모 아닌데요?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른 척 아닌데 이렇게 너 인사모 아니야? 여기 자료 보면 다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너 이거 들여다볼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뭔가 어떤 그러한 내용의 블랙리스트 내용이 있는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들여다보자 하니까 그다음에 없다. 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판사들이 조사 결과를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저는 좀 수습 방법이 좀 뭐랄까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렇게 이거 수습해서 특종을 될 수 쓴 거 있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데 안 썼어요, 그렇게 한겨레 수습하려고 신문에서는요? 했다라는 게 조금 뭐랄까 너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법원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전에는 판사들 몇 명에서 연판장만 돌리기 시작해도 다 난리가 나잖아. 관두고 나가고 다 정리하고 이랬었는데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조직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대중을 상대로 판사를 상대로 발표까지 했잖아요. 저는 아무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네. 따져보면은 그 사법행정 하던 사람들이 그 사이 몇 년 동안 판사들 개별 또는 판사들의 모임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관리해야 한다고 네, 생각했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가령 이제 판사들이 법원 외부에 나가가지고 그 밴드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도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었어요. 네. 밴드도. 판사들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한 그래서 거네. 뭐 심의관들이 그 판사에 그 판사지만 가입할 수 있는 밴드니까 네. 익명 밴드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심의관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심의관이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서 막 들어와요. 일단 거기서 형성되는 여론을 일정 정도 뭐
그 우호적인 방향으로 끌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요. 예. 심의관이라는 건 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이고. 예.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에서 이제 이 인권법 연구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 규모가 커진 이 집단이 특히 대법원의 상고법원 반대하고 대법원의 정책에서 건건히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그룹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이탄희 판사가 행정처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모 부장이 그 인권법 연구회를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예, 그 모 부장 다 나왔어요. 이건 다 나왔어요. 그 사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 거 다 알아요. 아무튼 뭐 이 부장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그 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 회의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설문조사하고 심포지움 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지 마라 또는 축소해라 뭐 이런 식의 그 결국 관리거든요. 관리 통제. 판사들의 자율적인 모임과 판사들의 의견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 이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을 보자고 하니까 이제 드러났는데 일단은 드러났는데 그걸 보자고 하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그럼 뭔가는 있으니까 봤다고 하는 사람과 그걸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취재를 해보면 판사들의 불만 내지는 의구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회의의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건. 그러니까 일단 판사님들이 어쨌거나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 부분이 2009년도에도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야무야 그게 넘어갔었고. 그렇죠. 2009년은 뭐 무슨 사태? 신영철 촛불 배당에 이제 개입했던, 거기에 개입했던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사실 배당했다고 끝까지 고리배를 내밀었잖아 처음에는.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일단 공감대가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거는 사법부 신뢰랑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행정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상조사위에 뭐 믿었었는데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어디까지 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과 어떻게든 뭐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신뢰의 위기 마지막 절벽에 서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법관회의에 참석했던 판사들 그다음에 지금 뭐 내부 게시판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판사들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언론 재판에 전념케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태의 책임, 이 사태를 야기한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대 본장께서 얼른 수습책 내놓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 하고 그런 식으로 판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좀 안정이 되지. 그다음에 그것이 그 기초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칠 것은 뭐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건설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이 지금은 서로 너무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판사들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게시판 내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 그거 앙금 상당히 남습니다. 게시판 내에서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익명 게시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날선 단어들이 오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외부에서 이 어떤 개혁의 움직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법원 내 좌우의 대립 내지는 무슨 뭐 그 정치적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싸움이 아니고 적어도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의 싸움이라는 건 명백한 거고요. 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무슨 진보 성향이 아니잖아요.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이 부분을 다른 나라의 인권의 수준과 비교하고 공부를 좀 하자 그랬던 게 처음 그 발단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제인권 수준을 맞춰가지고 우리 법도 그렇게 발전시키자. 재판에서 규범으로 삼자. 뭐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판사들은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판사가 진보적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우리 헌법 법률 지키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시정 때리는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표방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법원 내에 가장 큰 학회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3,000명 중에 480명, 16%나 17%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개방적이고 심판회하게 자기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일종의 뭐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많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멤버 있었어요? 저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가급적이면은 들어가지 말자. 우리법연구회는 혹시 오해를 한다. 예,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실제로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았고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그것도 다양했습니다. 한 120명 됐었잖아요. 그렇죠. 회원이.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하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또 국제인권법에 많이 들어가면은 또 오해를 받는다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가입 신청자 각하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이제 임기도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퇴진 안 하는 건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퇴진 요구가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죠. 뭐 판사 한 분이 임명 게시판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는 조금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퇴진보다는 책임지고 수습을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퇴진을 하시는 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간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새 대법원장에게 넘겨드리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양 대법원장이 하실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실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행정처 소속 내지 출신의 판사와 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판사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특히 법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의 관료와 그다음에 법원 사법 그 현실을 모르는 일종의 탁상공론적인 어떤 정책의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요. 근데 행정처 소속의 판사들을 보면은 철없는 판사들에 대한 불만이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또 우리가 그 접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나 아니면 또 검찰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뜻을 모아서 대처하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다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 벌어지면 검찰한테 판판이 지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검찰보다는 훨씬 더 국민한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러려면은 사소한 어떤 것들은 좀 털어버리고 함께 뭉쳐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나름의 어떤 또 애국심이 또 있어요. 사명감이. 근데 이게 참 간격이 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멀더라고요. 지금은 뭐 양쪽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불신이 와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지금 불신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처 지금 현재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판사들이 잘 모르고 있다. 여전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판사들은 행정처 가니까 다 그렇게 변하더라. 이 사람들은 판사가 아니다. 행정가지 행정관료지 판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행정처 출신 판사들도 또 비슷하게 또 이제 하고 있고요. 맞아요. 저도 행정처를 나왔습니다. 잘 나가시더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은 재판 업무만 하시던 판사님들이 못 보던 걸 또 봐요. 아무래도 행정 업무는 전국적인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판사님 계시고 저런 판사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다 각자는 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들쑥날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또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재판이 중요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은 나를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인데 나를 지도하려고 하고 있고 통제한다. 나를 옥죄면은 재판 방식을 내가 재판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데 자기들이 뭔가를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라고 하고 야 이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다. 중심이 뭐고 꼬리가 뭐냐, 몸통이 뭐고 꼬리가 뭐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행정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업무가 효율적이에요. 또 일괄적으로 딱 법원 행정처장 명의로 뭔가 쫙 나갔을 때 전국이 쉽게 빨리 바뀌거든요.
그 매력을 또 못 잊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예. 근데 그 전제 그건 양대 본장님도 그렇고 특히 그 전도 사법부에서는 그렇고 정말 안 좋은 거죠. 5년 동안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심, 예.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얼른 성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판사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천천히 가게 하는 길보다는 사법행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죠. 네. 그게 판사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사법행정이 재판을 집어먹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그런 갈등이 쌓여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 있는 이게요. 것 같아요. 그 불교하고 난 상황이 이게 비슷한 게 원래 불교에서 제대로 된 스님은 선방에서 도 닦는 스님들이에요. 이판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판이야. 뭐 판사하고도 비슷하네. 그분들이 이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의 도를 잘 닦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는 사판이 생기기 시작한 행정만 보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종교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판성이 이렇게 힘을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해방 이후에요. 그러네. 맞습니다. 예, 예.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행정부에 돈이 모이거든요. 이 돈을 갖고 선방에서 도 닦는 진짜 스님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총무원이 가장 비대한 권력이 됐잖아. 예. 그게 불교가 부패되는 게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원이 비대화되고 이게 권력 구조가 되니까 불교 종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행정처가 그렇게 비대해지고 권력 구조가 되는 한 법원은 망가지는 겁니다. 예. 이게 뭐 불교로 비유한 게 딱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적절한 비교시고요.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법부에는 우리나라 행정처 같은 이런 조직이 없다는 게 지금 또 결정적인 문제죠. 아니 행정처를 만들라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만들려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갖고 그 일을 보좌할 수 있는 그 일반직으로 해야지 왜 판사 100명이 행정처에 있는 게 당장 100명 다 돌려보내라고. 뭐 100명까지는 없는데요. 100명이 근데 있던데요? 아무튼 요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이 가서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도 예. 이번에 법무부의 탈검찰 아니에요. 개혁이. 예. 그래서 행정처의 탈판사와. 판사는 재판 업무만, 예. 행정은 지원. 판사가 아닌 사람.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권력 거니까. 구조가 안 되는 거지. 판사 재판 업무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 조언을 받고 판사님 말씀을 듣고 지원하는 역할만 예.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재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행정처가 갖고 있는 논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법개혁의 국면이 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판 중심주의 같은 얘기가 됐을 때 행정처가 없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럼 뭐 판사 하나하나 의견들을 뭐 논문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논문집을 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가령 공판중심주의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네. 개정을 제가 행정처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셨죠. 그래서 그거는 성과였죠. 와 재판이 지금까지 그나마 재판이 변했던 것은 그때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강압적으로 되어 있어요. 판사들 설득하면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필요함을 절절히 느끼게 하고 움직여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때도 네. 탑다운이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소장 판사들 얘기에 뭐 부장님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때 사법관리가 오히려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성과를 위해서 사법행정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혁도 이제는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지 예. 아무리 지구한 목표를 갖는다 하더라도 수단이 적절하지 맞습니다. 않으면 또 사법 관료화라는 부작용을 낳는 개혁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처의 탈판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해놓고 떠나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판사들은 독립적으로 정의롭게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해라. 있는 줄 알거든요. 전국 법관회의는 그전에는 이런 식의 법관회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번 최초잖아요. 예. 2003년도에 한 번 있었죠. 예. 근데 그때도 법관회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랬었나 그때 판사들 전국 간담회 뭐 이런 예. 식의 이름을 예. 붙였었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2009년도에 있었는데 예. 그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소집 주체가 달랐어요. 그렇죠. 행정처장께서 소집을 했던 것이고 예. 신영철 대법관 때는 대법원장께서 소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식사까지 같이 하시면서 뭐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요번에는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회의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유사일에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이죠. 그리고 2009년도는 법원별로 법관회의가 열린데 법원에서 법관회의가 열린 데만 대표자를 파견했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할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체 100명을 딱 할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엔 그 판사들이 모여서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이거 하자고 요청을 해서 울자 그 뭐 억지로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2009년하고 비교도 안 됐더라고. 예. 고등부장까지 다 이렇게 참여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딱 비례수에 맞춰가지고 비례대표 선출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방법원 몇 명, 선출한 고등부장 몇 명.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배석 판사 그룹, 뭐 단독 판사 그룹, 뭐 기수별 안배까지 해가지고 선출을 한 거니까 명실상부한 대표자 그룹에서 어마어마한 최초 일이 회의가 열린 이루어진 거예요. 거죠. 해방 이후 최초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볼 때 그 사태의 핵심을 이렇게 보자면 판사들의 어떤 의구심이나 자존심에 불을 지르게 된 게 이탄희 판사의 이례적인 인사가 있고 나서 법원 행정처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그 인사 파동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것이 또 진상위원회가 어쨌든 열렸잖아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판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핵심이 누구나 다 법관들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과연 진짜로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명해서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컴퓨터를 열어보면 안 된다. 줄 수 없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그냥 너무 술구머니 넘어가 버렸고 그렇다 보니 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된 거냐. 그리고 법관들이 그걸 모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이미 법원 내부에서는 그때 그 깡통 컴퓨터를 받은 판사가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구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거든. 그 이상한 컴퓨터가 하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니 또 그 내부에서 법관들이 건전한 제안을 했다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피해 없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체 다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그걸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법원이 자정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될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판희 판사가 깡통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컴퓨터가 바로 지정하는 그 깡통 컴퓨터 그건데 이게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뭐 그건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탄희 판사는. 이탄희 판사는 너 인사모 아니야? 저 인사모 아닌데요?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저 아닌데 그러니까 너 인사모 아니야? 여기 자료 보면 다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너 이거 들여다볼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뭔가 어떤 그러한 내용의 블랙리스트 내용이 있는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들여다보자 하니까 그다음에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판사들이 조사 결과를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저는 좀 수습 방법이 좀 뭐랄까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렇게 수습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안 썼어요. 그렇게 수습하려고 했다라는 게 조금 뭐랄까 너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법원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전에는 판사들 몇 명에서 연판장만 돌리기 시작해도 다 난리가 나잖아. 관두고 나가고 다 정리하고 이랬었는데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조직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대중을 상대로 판사를 상대로 발표까지 했잖아요. 저는 아무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은 그 사법행정 하던 사람들이 그 사이 몇 년 동안 판사들 개별 또는 판사들의 모임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판사들이 법원 외부에 나가가지고 그 밴드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도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었어요. 밴드도 판사들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한 거네. 뭐 심의관들이 그 판사에 판사 아니면 가입할 수 있는 밴드니까 익명 밴드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심의관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심의관이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형성되는 여론을 일정 정도 뭐 그 우호적인 방향으로 끌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요. 심의관이라는 건 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이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에서 이제 이 인권법 연구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 규모가 커진 이 집단이 특히 대법원의 상고법원 반대하고 대법원의 정책에서 껌껌이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그룹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거기 그냥 묻혀버렸어요. 어떻게 국민들의 관심사도 지금 검찰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법원은 저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각이 있어서 저도 참 이게 안타까워요. 글쎄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개혁 못지않게 법원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국가형벌권이나 또는 국민의 생명, 뭐 재산의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법원밖에 없거든요. 그 법원의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이 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죠.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갖고 한 10년 가까이 끈 KTX 여승무원들 해고가 고법까지는 해고가 부당하다 그랬잖아요. 대법 갖고 해고가 정당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측편을 들어주면서 이분들이 10년 동안 기다리던 이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판결을 하고 하게 되면 이런 피해가 오는 거죠. 쌍차 해고된 분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우리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이 열받아 하는 게 원세훈 국정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1심에서 국정원법은 위반. 그러니까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 근데 2심에서 국정원법, 선거법 둘 다 유죄. 대법에서 이상한 논리를 갖고 증거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선거법 다시 들여다봐라. 파기환송시킨 지 2년 반. 아직도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1심에서 선거법 무죄 판결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검사장까지 승진을 했고. 지금 검사장이 아니라 이제 고등부장이 됐죠. 고등부장 됐죠. 그다음에 2심에서 둘 다 유죄한 사람은 저 외곽으로 돌고 있고. 그건 정청래 친구라 어쩔 수 없고. 범고다죠? 에이, 이거. 아니, 그래서 진짜, 근데, 이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막상 자기 일로 아닌 거로 느끼는 게 많은 게, 내가 뭐 법정에 갈 일이 있나? 근데 살다 보면 누군가는 법정에 가족들 중에 적어도 한 분이나 사돈의 팔촌이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전문가냐, 재판받는. 판사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느껴져. 아주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막상 판사들 들여다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좀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검찰이 잘못하는 거는 법원이 제대로 손을 쓰면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검찰이 잘못하는 그렇죠. 거. 예. 마지막 판결을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상하게 해버리면 이건 회복이 안 돼. 그게 정말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맞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엄청나게 없죠. 걸리죠. 1심에서 잘못되면 그 2심까지 바로 잡는데 또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고 대법원에서 설사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내려온다 한들 또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의 고통이라는 것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법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찰의 잘잘못을 법원이 잘 가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납득을 못해요. 그렇죠. 말이 되냐 그게.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왜 그러냐? 검찰이 수사 잘못한 거는 법원이 바로 잡는 것이지. 그렇죠. 법원이 제 역할만 하면은 검찰 개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시 기능을 맞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이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안에 들어서 판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법원장이나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믿어요. 일단은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기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왜 판사들은 일단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봐야 별 영향가 있는 얘기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판사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자기가 먼저 언론을 접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을 부풀리기도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도 네. 하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법원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기관들을 알게 될 네.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법원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언론에서도 소외된 면이 있고 그죠?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라는 것이 조금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데 사실 진짜 법조에 출입하기 전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판사님들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판결이 대표적으로 국민을 보고 판결하지 않고 권력을 보고 판결한 거 아니에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건에서 이래라 저래라 네. 그런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네. 정말 네. 옛날 뭐 군부 독재 시절의 얘기일 것이고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근데 분위기상 네. 또는 또 임명권을 또는 네. 뭐 승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평소에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뭐 그 사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술자리에서의 얘기들 네. 이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네. 분위기가. 예.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난센스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던 사례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한겨레 21에서 올해의 판결이라는 거 주관에서 심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제가 참여하던 해에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이 있었던 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한 판결들을 뽑은 다음에 예. 그 해에 왕중왕 판결을 뽑는데 네.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왕중왕으로 뽑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원래 무죄인데 무죄를 무죄라고 한 게 뭘 그렇게 잘한 거냐. 아닌 거를 아리까리 한 거를 예를 들어 법리를 뭐 확실하게 밝혔다거나 뭐 판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그 해안을 발휘해가지고 숨겨져 있던 사실을 발견해냈다거나 예. 아니 그랬을 때 하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무리한 기소고 무죄하는 게 당연한데 그랬더니 그때 심사위원장 맡으신 변호사님이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이거든요. 대형 로펌의 대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참 법관 생활을 30년 넘게 해봤지만 예. 이런 분위기에서는 판사가 그런 재판을 한다는 게 그것도 형사 단독 판사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왕중왕을 줘도 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선배 판사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아니 그 분위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방금 얘기한 그 분위기. 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하라고 헌법에 해놨잖아요. 예. 그 멀쩡한 무죄는 무죄라고 하는 게 판사의 당연한 사명인데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왕중왕이 돼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걸로 30년 경력의 판사가 얘기할 때 전 진짜 절망했어요 정말. 저도 그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단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해?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판사들 사이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9명인지 10명인지 내기를 했는데 7명, 8명 정도가 기각이다. 네. 근데 저는 발부하시는 분의 성향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발부 쪽으로 네. 배팅을 했죠. 그 이겨서 좋았어요. 진짜 슬픈 일이다. 아무튼 제가 술 샀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 하에서 단독 소장 판사가 무죄를 한다라는 것은 최 변호사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영장까지 일이 발부가 아니었습니다. 됐는데 네. 영장 그렇죠. 발부가 네.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그 구성이 완벽하진 않지만 한 60% 능선 넘어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그게 이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관 개인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큰 고민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그것은 미네르바는 꽤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도 그것이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사법 행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대법원장 이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용기를 갖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판사조차도 무죄인 것을 무죄로 얘기할 수 있는 상식으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만들어줘야 게 되는데. 사법 행정의
기본적인 사명이죠.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온 다음에 법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기 싫어요? 아니요. 제가 좀 문을 뛸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그 친한 후배 검사가 와이프가 판사예요. 친구가 이러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와서 제일 잘못하신 게 판사 인사를 검사처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법조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다음 갈 자리를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충성을 유도하고 자리를 던져주면서 예, 그걸 유도하는 방식이잖아요. 법원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는 거를 자부심으로 여겨갖고 다음에 자기가 어디 갈 건지를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걸 흐트려버린다. 그래가지고 소위 한 사람의 지휘권을 주목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문화를 점점 만들어갔다. 그게 그러니까 터진 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기보다 더 직급이 낮은 검찰총장이 꿈이었었네. 그건 좀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처럼 인사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처럼 검사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말을 듣게 만들게 하고 싶었지. 아, 수시로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며. 왜 우리는 다 각자 이 콩가루 집안이고 검찰처럼 일치 단결돼갖고 법원과 예를 들어 검찰이 무슨 이해갖고 충돌할 때 쟤들 저렇게 똘똘 뭉쳐서 덤비는 거 봐라. 아, 그게 조폭이지 무슨 그게. 그런 겁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민사수석, 파산수석부장을 뽑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서열대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뭐 나이 순서든 뭐 아무튼 뭐 인관 순서든 순서가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는 있고 그것이 이제 다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근데 법원장을 나갈 때는 순서대로 나갔죠. 네. 그리고 좀 법원장 임지도 좀 제주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은 좀 서울에서 멀고 다니기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예측 운영이 가능한 인사가 됐는데,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예. 이제 의외로 망회에 임지에 좋은 임지에 간 사람들은 감복하는 거죠. 야, 나를 이렇게 챙겨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조금 배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멀리 보내보내고 뭐 이런 인사들. 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사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인사 처리되면 검찰만큼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도 이분들이 어디에 갈 거라는 걸 이제 판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게 잘 안 맞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외부 평가이긴 하지만 정말 최악의 법관으로 뽑혔던 분들이 정말 잘 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법관들 입장에서 고등부장 특히 승진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판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법원장에. 네. 그다음 대법관에.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 생활 하는 사람들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인사거든요. 내가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언제 승진하느냐 이건데, 사실은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님 시절에 그런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그 룰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폐지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막 흔들려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뭐 그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셈이죠. 그래서 그 저희 기수부터 이제 그 고등법원 판사라고 해서 법원 내에서는 뭐 10조 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규칙 뭐 10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조 판사를 이제 임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떨어뜨렸어요. 고등부장 인사를 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사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등법원에 있었던 그 판사들 중에서도 선발을 한 사람과 선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도는 무너진 거죠. 원래 고등부장을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지금은 그게 거의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지금 법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거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조금 인사 제가 좀 풀자면, 판사가 원래 판사로 처음 임관하면요, 지방법원 판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지방법원 배석 판사를 하죠. 그러다가 경력이 좀 쌓이면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하고, 지방법원 부장 판사들의 경력이 쌓인 사람 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승진 개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배석 판사라고 하는 거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기 전에 가는 자리잖아요. 젊은 판사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인사의 이원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의 판사들한테 그러니까 경력이 된 판사들한테 고등법원에 전담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 고등법원 판사들은 계속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계속 하고 예. 거기에 지원하지 않은 판사들은 지방법원에서 있으면서 지방법원의 재판장이 되고 예. 또 법원장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으로 올라오는 건 승진 개념이 아니라 역할 분담 개념으로. 그렇죠. 예. 아하. 1심 판사, 2심 판사 이런 예. 식으로 구분을 해서 역할 분담 딱 한 가면은 거예요. 네. 그리고 1심 판사는 계속 1심 판사를 하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법원장도 되고 원장, 대법관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가는 길이 예를 들어갖고 저기 창원까지 가는데 호남선을 거쳐갖고 창원으로 오는 길이 있고 경부선을 거쳐 창원으로 오는 길이 있고 길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목표는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갖고 호남선으로 가던 사람이 경부선으로 옮겨 타는 것을 승진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역할 분담이라고 본다. 예. 아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잘 듭니까? 잘하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탁월하시네요. 아니 서영지 변호사는 왜 웃으세요? 아니, 예.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공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올라왔을 때 고등부장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조 판사님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실제로 지난해랑 올해랑 진짜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주변 법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이거를 이렇게 딱 없다고. 나누면 승진이 아니네 진짜. 지방법원 부장, 고등법원 부장 뭐 이런 거 승진 개념으로 해놓는 순간 이게 무너진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제도하에서도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옮겨가는 게 한 번은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뭐 본인이 희망하면. 일종의 선발인데 그 본인이 희망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아니 나는 1심 재판 하겠다. 서울중앙 1심 재판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 1심 재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남아요. 네.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 가가지고 2심 재판하겠다. 2심 재판하면서 뭐 배석 판사로서 2심 재판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뭐 움직이는 것이고. 예. 그랬을 때 이 양쪽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구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승진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 대우 아닌데 똑같이 이번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들어오면서 이게 대체로 승진 개념으로 확 가버린 거죠. 그렇죠. 슬그머니 없앴잖아요. 슬그머니 안 그런 척 하면서 없애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판사들이 그 법원장이나 자기 위에 있는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무 평정을 강화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재판의 실적을 통계를 내가지고 계속 알려준다거나 그다음에 또 한번 보여준 게 이제 우리 성적순으로 매겨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사평정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 잘 보여라 윗사람한테. 판사 판결을 정확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네. 윗사람 인사 고가 점수에 더 신경 써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서기호 판사 같은 사람이 이제 재임용 탈락시키면서 판사도 잘릴 수 있네. 너 이게 실제로 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도 단독 판사들한테 굉장히 컸죠. 가령 8년차, 9년차 이제 새로 재임용을 받아야 될 10년이 다 돼가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탈락하게 되어 있다.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 사건이 2012년 사건이거든요. 서기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실제로 탈락하는 자기도 왜 탈락하는지도 모르고 탈락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탈락 안 하려면 내 눈치 잘 봐야 돼. 이제는 성과주의, 능력 인정받아야 돼. 눈치 봐야 돼. 예. 그게 상당히 여파가 컸어. 그 분위기를 이제 쫙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2판이 판사 사건이 터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를 하시면은 얼마나 판사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뭐랄까 쌓였던 게 그대로 폭발을 하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 법원에서 100명의 그 대표 판사를 뽑아갖고 회의를 하는데 98명이 먼저 왔고 2명이 좀 늦어갖고 늦지막혀갖고 100명이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늦은 사람 2명 이름 얘기할까요? 조사하셨군요. 아니 그래서 이 판사건도 그 신문에 나온 것만 봐갖고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것도 좀 풀어주셔야 돼. 전국 법관회의가 있게 된 그 이유. 배경. 일단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희귀한 일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 법관회의가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이탄희 판사가
행정처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 부장이 그 인권법 연구회를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예, 그 모 부장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그 사람 하도 민감해가지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거 다 알아요. 아무튼 뭐 이 부장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그 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 회의를 하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뭐 설문조사하고 심포지움 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지 마라 또는 축소해라 뭐 이런 식의 그 결국 관리거든요. 관리 통제. 판사들의 자율적인 모임과 판사들의 의견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 이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을 보자고 하니까 이제 드러났는데 일단은 드러났는데 그걸 보자고 하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하고. 네, 없다고 하고. 그럼 뭔가는 있으니까 봤다고 하는 사람과 그걸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취재를 해보면 판사들의 불만 내지는 의구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회의의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일단 판사님들이 어쨌거나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 부분이 2009년도에도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야무야 그게 넘어갔었고. 그렇죠. 2009년은 뭐 무슨 사태? 신영철 촛불 배당 이제 사건 개입했던 배당하는 거죠. 거기에 개입했던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도 배당했다고 건재 끝까지 고리배를 내밀었잖아 처음에는.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일단 공감대가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거는 사법부 신뢰랑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행정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상조사위에 뭐 믿었었는데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어디까지 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과 어떻게든 뭐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신뢰의 위기 마지막 절벽에 서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법관회의에 참석했던 판사들 그다음에 지금 뭐 내부 게시판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판사들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언론 재판에 전념케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태의 책임, 이 사태를 야기한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대 본장께서 얼른 수습책 내놓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 하고 그런 식으로 판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좀 안정이 되지. 그다음에 그것이 그 기초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칠 것은 뭐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건설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이 지금은 서로 너무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판사들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게시판 내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 그거 앙금 상당히 남습니다. 게시판 내에서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익명 게시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날선 단어들이 오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외부에서 이 어떤 개혁의 움직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법원 내 좌우의 대립 내지는 무슨 뭐 그 정치적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싸움이 아니고 적어도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의 싸움이라는 건 명백한 거고요. 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무슨 진보 성향 이 아니잖아요.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이 부분을 다른 나라의 인권의 수준과 비교해갖고 공부를 좀 하자 그랬던 게 처음 그 발단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제인권 수준을 맞춰가지고 우리 법도 그렇게 발전시키자. 재판에서 규범으로 삼자. 뭐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판사들은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판사가 진보적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우리 헌법 법률 지키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시정 때리는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표방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법원 내에 가장 큰 학회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3,000명 중에 480명, 16% 내지 17%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개방적이고 심판회하게 자기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일종의 뭐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많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멤버 있었어요? 저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가급적이면은 들어가지 말자. 우리 아. 법 또 연구회는 혹시 오해를 한다. 예, 우리 법 네. 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실제로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았고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그것도 다양했습니다. 한 120명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원이.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하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또 국제인권법에 많이 들어가면은 예. 또 오해를 받는다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예. 됐죠. 그래서 가입 신청자 각하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이제 임기도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네. 퇴진 안 하는 건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퇴진 요구가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죠. 뭐 판사 한 분이 임명 게시판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거긴 조금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퇴진보다는 책임지고 수습을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퇴진을 하시는 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간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새 대법원장에게 넘겨드리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양 대법원장이 하실 일 아닌가 싶습니다.